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2. 이건 미도 못했다. 한 KF21 내후년 전력화. 3. 이게 360도 돌아간다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4.5세대의 KF21 이 현대 스텔스기의 최고조인 F-35를 격추한다는 가정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KF-21위 새로운 모델이 스텔스기 사냥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KF-21은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에도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공군은 제공권 확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적인 격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스텔스전부터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적 방공망 파괴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KF-21이 새로운 기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KF-21 CJ 4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꺼리튜브에서는 CJ 4호기가 복좌형임을 이유로 장차 KF-21 이 전자전기로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전자전기에는 후방의 무장통제사 좌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무선 지휘통신체계와 통합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교란하여 아군 공중전력의 생존성과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요. 또한 이를 위해서 평시에도 주변국의 위협 신호와 레이더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한 명의 조종사가 모두 수행하기란. 그래서 전자전기는 복좌형이 일반적입니다. 더군다나 KF-21의 경우 MUMT 작전 수행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 무인기 편대를 조종하려면 복좌형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방위사업청 주도로 KF-21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추진 결정되면서 저희 꺼리튜브의 예측이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는 총 1조 8,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32년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전자전기 개발과 생산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의 제공권 장악 전술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전자전기를 도입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 EA-187 그라울러의 도입을 언급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러나 당시 미국은 군사 기밀을 이유로 EA-187 그라울러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전자전기는 전략 자산과 맞먹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EA-187 그라울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가 유일한데요. 하지만 KF-21 전자전기 개발이 추진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도 적의 방공망과 지휘부를 무력화시킬 고차원의 전술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자전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체계 통합이 용이한 수송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원했고 공군은 속도와 고도에서 장점이 있는 상용 제트기를 선호했습니다. EA-187 그라울러의 전신인 EA-6B 프라울러도 조종사 1명과 전자전 대응 병사 3명이 탑승했던 4인승 대형 항공기인데다 최고 속도 또한 마하 0.85 수준인 아음속기였으니 수손기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도 영 설득력 없는 주장이 아니었는데요. 또한 에드와 공군에서 제안했던 방향 모두 스탠드오프형, 즉 원거리 전자전 공격으로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두 기체 모두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KF-21 전자전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모체가 되는 KF-21부터가 현 시대 4.5세대기 중 최상위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EA-187 그라울러처럼 스탠드오프형과 근거리 에스코트형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인 KF-21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적진 깊숙이에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코트형의 전자전기는 최전선에서도 통신망 교란, 방공 레이더 무력화 등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이 기습적으로 대공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강력한 재민 공격을 통해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하여 적의 미사일이 빗나가게 만드는 식인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전자전기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당연히 북한입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전략 단계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곧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러시아 공군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서방 지원이 쏟아졌어도 지금처럼 선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현대전에서 제공권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유사시 북한 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량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방공망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미 CIA도 북한에 비하면 이란의 방공망은 어린애 장난 수준이라며 북한의 방공망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잠시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해상 포격만으로는 도시를 함락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북한의 육상 전력이 아무리 개차반이라 하더라도 일단 머릿수 자체는 대한민국 정규 병력 이상입니다. 미국과 견주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지상 화력을 생각하면 북한이 오래 버틸 순 없겠지만 잠시간 시간 벌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중 전력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첨단 기술의 총하인 항공기는 유지 보수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력은커녕 항공류도 없어 공중훈련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지경인데요. 그렇다 보니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관리도 쉬운 방공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일례로 북한은 평양 일대의 지대공 미사일로 사중위 방공체계를 구축해 놓았는데요. 바로 최대 사거리가 260터부터 300km에 달하는 SA-5와 중고고도인 최대 사거리 48km인 SA-2, 저중고도이며 최대 사거리 13터부터 15km인 SA-3 등입니다. 방공망의 구성을 보면 항공기부터 미사일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는 나름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방공망을 방치하면 전투기가 진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전력 또한 상당수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소련이 개발한 SA-2 지대공 미사일은 냉전 시대의 소련 영공에서 정찰활동을 하던 미국의 고고도 정찰기 U-2를 격추한 것으로 유명하며 베트남전에서도 상당히 활약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중국의 방공망과 공중 전력입니다. 북한의 방공망이 촘촘하게 낡았다면 중국의 방공망은 여기에 첨단화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의 S-300V를 모태로 한 중국 HQ-9은 최대 요격고도가 30km 이내로 낮지만 최대 사정거리는 27터부터 120km에 달합니다. 또 최대 추적 감시거리만 120km에 달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는 중국판 패트리어트라고 불러도 손색없는데요. 물론 HQ-9도 러시아의 대공미사일 기술을 빼돌려 만든 카피품이지만 80년대부터 관련 기술을 연구해온 만큼 중국의 방공망은 최소한 러시아와 동급 이상의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Je-22 존재도 부담됩니다. 비록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Je-22 스텔스 성능을 의심하고 있지만 중국이 공개한 정보만 봤을 때 Je-22 성능은 KF-21에 버금갑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Je-22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가 0.001m에 육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F-35의 RCS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레이더로 Je-20을 발견하는 게 하늘을 날아가는 탁구공을 발견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드물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는 현재로서는 Je-20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비하는 게 바로 안보인데요. 그렇기에 전자전기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물리적 공방전에 앞서 전자전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스텔스기 대적을 위해서도 전자전기는 꼭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일컬어지는 미군의 F-22는 수많은 모의 공중전에서 승리했지만 딱 한 번 패배한 적이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EA-187 그라울러였습니다. 당시 모의 공중전에서 EA-187 그라울러는 전자전 공격을 가해 역으로 F-22위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었고 미후 A-120 암램을 발사해 F-22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라울러와 Je-22 공중전도 이와 비슷할 텐데요. 우선 교전 이전에 평시 정찰활동을 통해 Je-22 레이더와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전파 정보를 분석하고 복제합니다. 이렇게 얻은 전파 정보는 그라울러에 저장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라울러의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Je-20과의 교전에 돌입한 그라울러는 ALQ-99 제모포드, ALQ-227B 통신방해 체계를 이용해 강력한 재밍 전파를 발사합니다. 만약 전파 정보를 획득하지 못했다면
제22 레이더와 전자장비가 재밍 전파를 인식하고 사전에 차단할 텐데요. 하지만 이미 정보 획득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그라울러에서 발사된 재밍 전파가 제22 암호 코드를 파괴하고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튀겨버릴 것입니다. 결국 전투기의 오감이나 마찬가지인 레이더를 잃어버린 제20은 그라울러에서 발사된 AIM-9X 사이드와인더에 의해 결국 격추되고 말 것입니다. 근거리 교전 상황을 가정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데요. 물론 전자전기가 모든 전술기 중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스펙 그대로라면 원거리에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리를 이탈한 제20을 포착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스텔스기를 포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아무리 스텔스기라 하더라도 약점은 존재하고 현대의 무기체계는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상호 견제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미 20여 년 전부터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터라 이는 시기의 문제이지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은 결국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기의 개발과 보유가 더욱 중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KF-21 전자전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반대 논지는 그렇게 중요한 전자전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확실히 처음은 외산 장비를 먼저 운용해보고 KF-21 전자전기를 단계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들 간과하는 사실은 KF-21에 이미 기본형부터 통합전자전장비 EW 스위트와 ALQ200K 내장형을 탑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한국은 전자전 방어 능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기술 역량은 충분히 독자 개발에 도전할 정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전자전기를 비롯한 KF-21이 다양한 파생형들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 잘한다 했더니 KF-21 보라매가 결국 이를 저질렀습니다. 당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KAI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 버렸습니다. 방사청은 양산 계약의 필수적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2023년 5월 이내에 마무리 짓고 오는 하반기에는 아예 양산 계획까지 승인받을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배정 일정이 훨씬 빨라져서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 KF-21 양산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즉, KF-21 개발 일정을 기존보다 대폭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덕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는데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 기술력의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무장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시험 비행 순간마다 성공을 기록하며 KF-21 보라매는 불가능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하물며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인데요. 특히 KF-21이 본격적으로 제 능력을 뽐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성공한 AESA 레이더 탑재 비행부터였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전투기로서 KF-21의 성능이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을 장착해 각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ESA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선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ESA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 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 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가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성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입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하나하나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일례로 두 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터부터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장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 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 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 지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 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중대 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에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왜곡, 선동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 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입단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경납고 풍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 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CJ-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CJ-3호기는 100여 발이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무장 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인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KAI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에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민 지난 4월 4일에는 KF-21 CJ-2호 기가 나토식 미사일 분류 코드 AIM-2000, 통칭 IRIST 무장 분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IRIST는 AIM-9L 사이드와인더 대비 목표 획득거리 4배, 탐색각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향상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IRIST를 미국의 주력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의 상위 호환으로 평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IRIST의 기동성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초당 60도, 중력 가속도 60G의 선회가 가능한 IRIST는 만약 KF-21이 정면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급선회를 통해 후방에 따라붙은 적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360도 전방위에 대한 방위가 가능 건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이 IRIST를 이용해 러시아 순항 미사일 격추 100%를 달성하는 등 공중의 고속 이동 물체 격추 능력을 이미 실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중국의 질적 주력기인 J-22 탑재한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IRIST와 유사한 페이퍼 스펙을 보유했음에도 실전이고 훈련이고 단 한 번도 실제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당히 대조점인데요. 이 덕에 KF-21은 개발 단계인 지금 상태로도 잠재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확보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시험 비행 상황으로 양산에 돌입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압도적인 무장을 연달아 시험 비행에 성공시키면서 항공 기술력이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4년 초 양산 단계에 돌입할 KF-21 라건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몹시 기대됩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서 공개한 훈련 영상이 화제입니다.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 K9 자주포를 포함해 각종 기관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기동훈련은 물론 사격훈련까지 진행했는데요.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한 데다가 폴란드 대통령의 이를 직접 참관까지 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K22차 도입분 물량을 예정보다 3개월이나 빨리 인도받는 등 방산 빅딜 계약은 순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인 직도입 물량을 다 넘기고 나면 2차 계약을 따내는 데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무기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 이 훈련에선 폴란드로 수출된 K2 전차의 첫 시사격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폴란드 북동쪽의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서는 K2뿐만 아니라 K9의 실사격 훈련 역시 병행되었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폴란드 16기갑사단 부대원들이 K2 전차 실사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장병들이 한국산 훈련탄을 K2 전차에 수납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훈련탄들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차 포용 예광탄이나 풍산 M256 직사포용 등 한글 프린팅까지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K2 전차와 함께 막 공수해온 따끈따끈한 전용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로도 훈련을 준비하는 사진이 속속 올라오면서 마리우시 부어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이 실사격 훈련에 참관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폴란드 기갑사단뿐만 아니라 나토군 역시 참여하여 올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군사훈련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훈련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넘어 적침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성되는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협력한 군 병력의 기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K9 자주포의 활약 지원을 받아 K2 전차로 전선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연계에 더불어 해군이나 공군과의 유기적인 합동 작전 능력을 과시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전군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인 만큼 훈련에 참관하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군 발전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39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폴란드 군대의 재건 및 기술 현대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K2와 K9인에 세워놓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 정도로 규모가 큰 훈련을 벌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홍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폴란드가 현재 러시아의 서진을 틀어막는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그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전히 폴란드 내부에 남아있는 한국 무기에 대한 반감입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엔 굳이 분류하자면 우파 정당으로 사이가 나쁜 주변국들을 배척하고 국방력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기구한 역사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한데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게 되자 지지율이 폭등했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동안은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 지지자들도 적지 않으며 같은 우파 내에서도 한국이라는 외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빼앗긴 폴란드 내 유럽계 방산 관계자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무기를 의심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비교군 중 하나가 의외로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K9인 자주포에 차체에다 영국산 포탑을 얹은 K9인이 파생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폴란드인들은 크라프를 자국산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크라프가 태어나게 된 계기 자체를 폴란드가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운용국이 폴란드였던 대다 생산 역시 배와 하나로부터 각각 라이센스를 제공받아 폴란드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크라프를 일종의 과도기적 존재로 취급해서 K9을 구매한 뒤엔 기존 보유분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공여해버렸지만 폴란드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크라프에 더 많은 애정을 주고 있죠.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만도 한 게 크라프가 급조되어 만들어진 것 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주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포탑과 차체부터가 전혀 다른 DNA에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여기에 더해 방호장치, 화재 진압장치, 전자장비, 직사, 조준경, 심지어는 폴란드산 사통장치까지 조화롭게 통합시켜놨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크라프가 자주 국방의 첫 발판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흔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요건이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크라프의 가격은 K9인 대비 최소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도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제 운용하는 군이나 실제 구매, 계약을 하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제3자들은 그냥 더 강하고 멋있는 무기를 원할 뿐이고 실용성이나 금전적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곤 합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다 쓰는지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폴란드에도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가 폴란드 내 방산 관계사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증폭되면서
마치 이게 폴란드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다소 화전되어 심지어는 K9인이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이는 내용이 자극적일 뿐이고 현지의 일부 여론 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당장 크라프의 포탑은 BA사에서 단종시킬 예정이고 하나도 현지에 생산기지가 생기는데 굳이 크라프의 차체 라이센스를 별개로 유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K9의 2차 계약이 물거품이 되고 폴란드가 앞으로도 크라프를 사용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만들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논거가 없다면 폴란드가 K라인 계약을 폐기한다는 주장은 그냥 폴란드가 자주포 없이 러시아와 맞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앞의 침략자 때문에 국가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있는 폴란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턱이 없죠. 당연히 이런 루머가 퍼지든 말든 폴란드와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케이트 전차의 현지 생산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레오파르트 시리즈의 창정비 및 개량 차르현, 장갑차의 생산 경력이 있는 폴란드 현지 군수업체 WZM4가 선정됐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을 비롯한 폴란드 군의 핵심 인물들이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케이트 전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토의 군대에 판매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죠. 지난주에는 북동부 벵고르 제보에 주둔하고 있는 제11포병연대에서 K9 자주포의 운용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개발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직원들이 직접 부대를 찾아 폴란드 군인들에게 2주 동안 K9인이 운용 및 유지 보수 노하우를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줬다고 하죠. 여기 참여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개발자들은 여독과 경로로 지쳐서 초췌한 낯빛을 띠고는 있었지만 폴란드 포병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한국 외에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모으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한국만큼 순조롭게 납품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연은 감안하고 있었던 터라 한국의 철저한 납기 준수는 폴란드군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올 8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인도되면 비로소 육군의 새로운 전차 병력 편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는 폴란드 육군의 날에 맞춰서 에이브람스와 K2, K9까지 참여시켜 기갑 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열병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에어쇼를 개최해서 한국으로부터 최초로 인도받은 FAU 공지피가 폴란드 공군 라운드를 날개에 새기고 첫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과 맺은 계약이 위태롭다면 이런 계획이 세워질 턱이 없겠죠. 이번에 폴란드가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 군의 유력 인사도 모자라서 대통령까지 등판에 참관에 나선 것은 이러한 자잘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만 진행되는 사업을 흔들만한 목소리를 직접 나서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방산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이처럼 그것을 시기하고 뜯는 무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한국 한태 시장을 죄다 빼앗겼는데 자기들은 품질의 한계로 한국과 경쟁도 못해보기 때문에 뿌리 날 만도 하죠. 폴란드에서의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의 K2와 K9인이 생산시설이 자리잡게 되면 자연히 종식될 것입니다. 한국의 라이센스 기술 이전 정책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판매국의 토종 방산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깊은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것 기술 유출의 우려가 꾸준히 언급되는데도 한국이 무기 수출국한테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추천하는 것은 동맹의 민심을 등지지 않으려는 대보인 것이죠. 아직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의 속내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조만간에는 이 뜻이 전해지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